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2022 카타르 월드컵 기적과 같은 16강 진출을 이루면서 브라질과 상대하게 됐는데요. 이번 경기는 이전 경기들과 많은 면에서 달랐고 또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손흥민 선수의 기량을 또 끌어낼 수 있었는지, 브라질을 꺾고 8강에 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은 전술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국내 최고의 분석 전문 기자, 해외 축구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와 함께 상세하게 세부 스탯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저는 그러니까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길 수는 있을 수도 있다는 뭐 일말의 그 기대는 있었지만은 그 자력으로는 못 가니까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는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번 월드컵은 상상했던 일이 이제 현실로 이뤄지는 정말 꿈과 같은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필요로 했던 포르투갈전을 2대1로 이겼는데, 근데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역전승이었어서 선제골 내주고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걱정했죠. 근데 뭐 동점골이 그래도 빠른 시간에 들어갔고, 근데 이제 후반전에 너무 많이 밀렸었잖아요. 그니까요. 너무 많이 밀렸는데 사진에 있는 황희찬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그래도 그나마 역습을 계속 할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골이 나오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였죠. 결국 저희가 이제 이날 경기의 포인트로 황희찬 선수에 대해 얘기를 좀 할 텐데, 무엇보다 사실은 황희찬 선수가 2경기째 못 나왔고 특히 가나와의 경기까지 못 나오니까 아니 이럴 거면 오현규 선수를 썼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또 벤투 감독을 의심했던 그 저를 또 반성했거든요. 의심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잠깐 조금. 그래요? 이럴 거면 벤투 감독 잘했지만 오현규를 넣지 않았을까 한다지만 황희찬이 왜 필요한지 그렇죠.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가 사실 그보다도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우루과이도 마침내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좀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우루과이가 이대로 몰락하나 싶었는데, 그때 진짜 걱정했어 솔직히. 이제 끝이구나, 가나 넣고. 근데 이제 안드아유 유일하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뛰었던 가나 선수였거든요. 그 멘탈이 아무래도 좀 있었나? 근데 그래서 시작할 때도 그 수아레스랑 악수할 때 이러고 완전 노려본 그 사진 엄청 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선수가 로체트한테 막히고 그러고 나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그 우루과이 언론에서 계속 내보내야 된다 했던 그 데 아라스카에타가 2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2대0 승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골만 더 넣게 되면은 그러면 또 우리나라가 탈락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티즈기 골키퍼, 세계 최고 골키퍼 마지막까지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드리면 한국 경기도 드라마였지만 이 경기도 한편의 드라마였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수아레스가 그 가나 언론으로부터 좀 그때의 일을 사과해야 될 생각 없냐 했더니, 나는 퇴장 당했고 사과할 게 없다. 내가 만약에 뭐 고의로 상대 선수를 다치겠거나 다른 뭐 나쁜 행동을 했으면 사과하겠지만 사과할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페널티킥을 실축한 건 내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했죠. 그러면서 또 역시 이번에도 니네가 떨어진 거는 안드레 아유가 못 넣어서 떨어진 거지. 그 복수심에 불탄 너네들이 멘탈 나간 거지. 우리는 문제 없다. 약간 이런 문제였으나, 하지만 결국 그래도 이제 축구에 정의라는 게 있는 건지 수아레스가 벤치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티 있잖아요. 가나 센터백. 아마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전에 자기네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설령 우리가 16강에 못 가게 되더라도 우루과이도 못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기네들끼리. 결국에는 가나가 우리한테는 따끔한 조언을 한번 줘놓고 너네 좀 정신 차려, 이대로는 안 돼 하고 이제 우루과이를 상대로 이제 한국을 올려주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드라마틱한 게, 우리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12년 만에 16강에 올랐는데, 그때 이제 대역사를 썼던 가나와 이제 우루과이도 마찬가지의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점. 정말 12년 만에 정말 흥미진진한 월드컵이 같이 연결된 스토리처럼 진행이 됐어요. 우루과이는 16강에서 그때 우리나라 만나고, 그 다음에 8강에서 가나 만나고. 그러니까요. 이 대진이 너무 재밌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한국이 살아남았다. 다 떨어졌던,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남아공 월드컵에서 떨어졌던 한국이 16강에 왔는데요. 그러면서 16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올라갔죠. 이게 그러니까 승점도 동일했고요, 골득실도 동일했어요. 그런데 다득점에서 앞서면서, 우루과이가 첫 2경기에서 골 못 넣은 자기네들 업보죠 뭐. 뭐 돌아보면 사실 우리도 우루과이를 상대로 첫 경기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좀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면서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나를 상대로 다득점 경기를 했다는 것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브라질을 16강에서 상대하게 됐고요. 호주와 일본까지 아시아의 3개 팀이 올라갔고, 실질적으로는 호주가 이제 아시아 축구 연맹에 있지만 오세아니아 대륙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이 역대 최초로 6개 대륙의 팀이 모두 16강에 오른 그런 정말 진정한 월드컵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경기 분석해 볼 텐데요. 우선은 선발 명단의 변화가 꽤 있었어요.
예, 뭐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선발 출전을 하게 됐고요. 예, 근데 뭐 여기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2라운드까지의 기준으로 첫 두 경기에서 48분을 소화했음에도 팀 내에서 찬스 메이킹과 도움이 김진수 선수와 함께 공동 1위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강인 선수 안 내보낼 수가 없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예, 결국 부상으로 빠지면서 권경원 선수가 이제 선발 출전했는데 예, 이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죠. 근데 권경현 선수가 너무나도 잘해줬어요. 예. 실제로 이제 지난 6월 평가전 때도 뭐 이제 두 왼발 센터백을 시험했다가 네. 특히 브라질과의 경기에 굉장히 큰 실패를 겪었고 그렇죠. 최근 공개된 이 국가대표팀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벤투 감독이 그건 나의 실수였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오른발 센터백인 정승현 선수를 투입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펼쳐졌는데 하지만 벤투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쓰면서 대신 그때 아쉬웠던 점들을 보완했고 권경호 네. 선수가 오른발로도 좀 패스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벤투 감독이 김민재 선수가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네. 또 포르투갈은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로테이션을 가동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옐로 카드가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네베스만 유일하게 선발 출전시켰고요. 5명 선수들 중에서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좌우 측면도 조금 바꿨고, 그냥 주앙 마리오하고 오르타가 나왔고, 중원도 네베스 제외하면은 다 이제 비티냐하고 뉴네스로 바꿨고, 그리고 수비 라인은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나왔었죠. 예. 베테랑인 페페가 이제 중심을 잡아주고 예. 경험이 부족한 안토니오 실바가 나왔는데 전 잘 작동했다고 봐요. 페페가 선제골 네. 상황에서 좋은 패스했고 조율 잘했고 안토니오 실바는 페페의 부족한 피지컬을 채워줬고 네. 무엇보다 풀백 라인은 솔직히 지난 두 경기보다 운영이 더 잘 됐어요. 네, 달롯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또 칸셀로도 왼쪽으로 가니까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예, 포백은 상당히 잘 구동이 됐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은 만 27세 198일의 선발 라인업으로 이게 그 1966년 월드컵 3, 4위전 아무래도 3, 4위전은 이제 좀, 유망주들 예. 많이 내보내잖아요. 그 다음으로 어린 선발 라인업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37살의 호날두가 빠졌다면 더 평균 연령이 낮아질 수 있었어요. 더 나이 많은 39살의 페페도 페페도 있었고요. 있죠. 예. 그 마리우도 어쨌건 간에 예. 베테랑이거든요. 그래서 저 3명 빠졌으면은 정말 평균 연령이 뚝 떨어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이 역시 개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느꼈는데 무엇보다 비티냐 선수가 정말 그 예, 새로운 그 정말. 베실바가 아니냐 그런 예.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해줬어요. 예. 일단 뭐 칸셀로 선수는 왼쪽으로 가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물론 후반 가서는 조금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리고 전반전에는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를 조금 위협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비티냐가 와 진짜 트래핑이건 예 그 좁은 지역에서의 그 뚫고 나가는 거건 예술이더라고요. 슈팅도 좋았어요. 김승현 예. 선수가 막아낸 장면 사실 호날두가 그렇죠. 밀어넣으면 끝장나는 상황이었는데 예. 뭐 기록을 봐도 대단하네요. 사실 비티냐가 공 잡을 때마다 무섭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패스 성공률 95%, 롱 패스 성공률은 100%였고요. 그리고 슈팅 2번이 전부 다 유효 슈팅이었고요. 그리고 드리블도 2회 시도해가지고 1회 성공시켰고, 예, 경합 승률도 괜찮았죠. 예. 예, 차세대 포르투갈의 중원 이제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선수로서 기대가 되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으니까 예. 뭐 이제 유럽에서도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포르투갈이 이번 경기는 왼쪽 위주로 공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칸셀루가 왼쪽에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는데다가 이제 왼쪽 메잘라로 나온 비티냐까지 좋다 보니까 이제 왼쪽 공격이 잘 되긴 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 경기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선수는 호날두지만요. 네. 그 다음으로 감사해야 될 선수는 주앙 마리오였거든요. 그렇죠. 엑스맨이었어요.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르타는 솔직히 생각보다 그 빠르게 골도 넣고 좀 뭔가 해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르타도 조금 예, 설익은 느낌이 예. 있었어요. 그래도 그 이제 골 장면 제외하고. 마리우보다는 날카로웠는데 예. 마리우가 공을 잡으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예. 약간 이거 우리 핸디캡 준 건가? 좀 이제 벤투 감독이 또 산토스 감독과 좀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하나 좀 빼고 했나 이런 그 느낌이었어요. 이번 월드컵이 확실히 속도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린 선수들이 영 힘을 쓰지 못해요. 네, 사실 저는 펠릭스나 레앙 중에 한 명만 나왔어도 훨씬 위협적이었다고 봤는데 물론 레앙 나왔지만 레앙은 2차전도 많이 썼기 때문에 레앙은 보니까 약간 그 포르투갈의 루카쿠 그 약간 생각이 이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주전이 아니라고 생각이 예. 들어서 그런지 조금 의욕 없이 뛰는 것 같아요. 허무한 슈팅도 날렸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산토스 감독이 다 보고 조금 의욕적이었을 훈련에서 모습을 보인 마리우를 낸 것 같은데 역시 마리우는 좀 무색무취의 경기를 그러니까 했다. 이제 마리우가 원래 소속팀에서도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그렇죠. 소화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윙으로서의 경쟁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칸셀루가 윙 역할을 하고 마리우가 좀 미드필더처럼 뛰면서 한국이 지난 두 경기 중원 장면이 좋았으니까 거기에 또 대비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마리우는 별다른 아무런 효과가 네. 없었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 포르투갈이 첫 골 자체도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조금 빌드업을 가져가다가 반대로 길게 넘겨줬고 여기서 이제 페페 미친 롱패스가 나왔고 또 이걸 달롯이 돌파에 들어가지고 컷백을 준 거를 오르타가 골을 넣었던 거였죠. 근데 이 장면에서 달롯이 뒤에서부터 달려 들어가는 그 움직임도 너무나 좋았고 이 장면뿐만 아니라 뭐 왼발 중거리 슈팅도 때렸고 뭐 그 외에 수비적으로도 손흥민 선수를 꽁꽁 묶으면서 달롯이 나와서 정말 이 선수가 이제는 포르투갈의 주전 라이트백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요주의 인물로 달롯을 선정을 했었잖아요. 최근 그 두 경기에서 연속으로 뭐 공격 포인트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결국 도움을 올리면서 최근 3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지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상당 부분이 다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패스 시도라던가 뭐 패스 성공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기대 위협이 가장 높았죠. 네, 0.45니까 뭐 거의 이제 반골 정도로 이 선수가 만들 정도의 경기를 했다. 뭐 실제로 어시스트도 했고 그 전반적으로 정말 이 선수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 전진 패스라던가 뭐 그 볼을 전진해서 끌고 가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던 거였죠. 네, 결국엔 달로 선수를 이제 로테이션한 건 이건 로테이션이 아니라 이제 16강에서 쓸 전술을 쓴 거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게 칸셀루도 살고 그냥 좌우 풀백이 다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한국은 역시 이번 경기도 좋은 압박 능력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압박을 통해서 그래도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물론 그 점유율은 확실히 포르투갈이 더 점유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뭐 구역별 점유율 보시면은 포르투갈 수비 진영에서 33.4%로 우리나라 그 수비 진영 23.8%보다 10% 가까이 더 많이 점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점유가 한국보다 높았지만 수비 지역에서 공을 간수하고 우리의 압박을 뚫지 못하면서 좀 지공을 했던 게 많으니까 우리가 상대에게 압도당했다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우리가 더 실점할 수 있는 위기는 있었어요. 솔직히 경기 내용으로 따지면 포르투갈이 풀 컨디션이었으면 우리가 졌을 거라고 보는데 호날두가 이제 보온을 했습니다. 노쇼를 이제 대갚아주면서 한반도로 이제 어시스트도 해주고 또 위기도 우리의 위기도 걷어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주요 스탯만 뽑아가지고 올리는데 호날두는 너무나도 경이로웠기 때문에 많은 스탯들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거의 명예 한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슈팅 2번 했는데 하나는 벗어나고 하나는 뭐 그 클리어링 한 거잖아요. 걷어냈어요. 수비 클리어링. 그것도 골문 앞이었는데요. 그거는 호날두가 아니어도 넣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뭐 슈팅 차단 한 번 있었고 드리블도 한 번 시도했는데 뭐 실패하고 그 빅찬스 미스가 그거였고요. 패스 성공률도 뭐 79%에 그리고 뭐 볼 경합도 2번 해가지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소유권 1은 횟수 8에 옵사이드에도 3에 걸렸고 사실 그때도 뒷공간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호날두가 약간 조급한 마음에 앞에 나가 있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에우제비오 기록 자꾸 깨려고 조급해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다음 경기부터는 캄다운 해야 되죠. 다음 경기도 최대 리스크는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호날두다. 게다가 이제 에러 리드 투 골 말씀하신 그 김영권 선수의 골은 호날두가 등으로 어시스트한 거예요. 보통 저는 세트피스 수비할 때 그렇게 수비하는 선수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숙였잖아요. 숙이면서 빠져나오면서 공을 툭 건드려서 패스거든요. 그런 정말 그 호날두는 제가 봤을 땐 이제 하도 그 노쇼로 지탄 받으니까 내가 어차피 우리 16강 간 거 또 나를 좋아한다고 했던 소니 그냥 도와주자. 내가 시작할 때도 손흥민 선수가 먼저 하기 전에 호날두 선수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끝나고 믹스드존 나갈 때도 한국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려고 딱 부르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웃으면서 엄지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알지? 나 원래 이런 선수 아닌 거 알지? 나 오늘 도와줬다. 말 필요 없다. 갚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동점을 말씀하신 그 장면이에요.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도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그 호날두 선수 등 맞고 튄 거를 이제 김영권 선수가 환상적인 발리 슈팅으로 골 넣었죠. 전 놀랐어요. 2018년 그 러시아 월드컵 때도 김영권 선수가 골을 많이 넣는 선수, 자주 넣는 선수가 아닌데 이런 임팩트. 그리고 골 장면들이 다 멋있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어쨌건 간에 월드컵 본선에서 코너킥에서 골이 3골인데 그중 2골이 김영권 선수다. 뭐 예전에 이제 이정수 선수가 남아공 월드컵 때 해발슛 했었는데 역시 수비수들의 이제 득점력이 세트피스는 중요한데 김영권 선수 이제 한국 축구의 역사에 길이 남을 명수비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이 1대1 동점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후반 와서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 와서 포르투갈이 점유율도 더 끌어올렸고요. 67대 33으로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 진영에서 플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일단 이때까지는 좀 후반전에는 특히 이제 후반 한 중반까지는 포르투갈이 좀 가둬놓고 패는 형세가 나왔었거든요. 거기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상들이 있었잖아요. 예, 지쳤죠. 예, 그 김영건 선수도 마지막에 결국 부상 때문에 교체 아웃됐었고 그 전에도 예, 쩔뚝거리는 모습도 있었고 김진수 선수 좌우풀백 다 완전히 탈진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후반 와가지고 교체 아웃될 때 저는 그게 납득이 갔던 게 그 달려가다가 풀썩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예, 물론 이강인 선수는 두 경기에서 많은 시간을 뛰진 않았지만 네. 이게 경기 체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풀타임 경기를 안 뛰다가 또 이렇게 치열한 경기를 그렇죠. 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오는 것 그런 네.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밀리는 경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좀 이 경기에서의 그 65분경까지 아쉬웠던 부분이 오른쪽 측면 공격이 거의 미진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메이커로 뛰고 이재성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을 담당했는데 사실 이재성 선수가 윙플레이 하기보다는 두 명의 10번이 되면서 또 압박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애초에 기대했지만 김문환 선수의 오버래핑이 잘 이루어지지 어려웠잖아요. 네. 또 칸셀루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쪽 국면에서 너무나도 밀리면서 좀 후반전에 고전하는 모양새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그 65분경에 양 팀이 동시에 교체 카드를 활용을 했거든요. 네, 역시 포르투갈의 문화는 비슷한가 봐요. 둘 다 뭐 짠 것처럼 동시에 선수 교체를 준비하더라고요. 예. 일단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호날두와 누네스와 이제 네베스는 경고 한 장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빼고서는 안데 실바와 레앙과 그리고 이제 그 팔리냐를 넣으면서 그러면서 또 4-3-3 그대로 유지하긴 했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꾸긴 했었죠. 그렇죠. 누네스 대신 레앙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스트라이커 자원이 두 명이 들어갔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대칭 투톱에 가깝게 올라가고 또 팔리냐는 또 힘이 좋은 미드필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후방에서 커버할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재성 선수 빼고 황희찬 선수를 넣으면서 그러면서 조금 공격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실제로 이제 황희찬 선수가 왼쪽 위주로 뛰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또 모습들도 있었고 거의 예. 두 선수가 활발하게 그렇죠. 움직였어요. 계속 그리고 오른쪽에서 둘이 같이 뛰는 장면들도 많았어요. 예,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 드리블 시도를 사회에서 한 번밖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한 번이 정말 결정적이었던 데다가 저는 그가 지속적으로 어쨌건 간에 볼을 끌고 올라가 줬어요. 황희찬 선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적 열세 속에서도 그래도 상대한테 조금은 위협을 가할 수 있었던 게 황희찬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햄스트링의 위험이 있었지만 본인도 모든 걸 걸고 뛰었을 네. 거고 본인이 갖고 있던 그 기대했던 스피드를 보여줬어요. 저는 이 경기 끝나고도 황희찬 선수가 사실 통증이 있었다고 했지만 안간 힘으로 이악 물고 이번 경기 터지도록 뛰자 참고 뛴 것 같은데 그 기세에 포르투갈 선수들이 조금 밀렸다. 예, 그리고 그라운드볼 경합도 어쨌건 6회를 해가지고 3회를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울도 2회를 얻어내면서 상대한테 조금 맥을 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경기 흐름이 이제 교체 카드를 썼을 때 우리 쪽이 더 좋은 효과를 보인 것이고 또 그 다음에도 우리가 공이 필요하니까 또 한 번의 선수 교체가 진행됩니다. 예, 그 81분경에 이제 교체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과감한 교체를 감행을 했죠. 예, 김영건 선수를 빼고 손준호 선수를 넣으면서 정우영 선수를 수비로 내렸고요. 예, 처음에 이제 조유민 선수 몸 푸는 것 같아서 나올 줄 알았지만 공격이 필요하니까 공격 숫자를 줄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를 빼고 황의조 선수를 넣으면서 4-4-2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유민 선수까지 준비하니까 전술만 그대로 유지하고 이강인을 빼면 이거 너무 수비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 벤투 감독이 아마 지지했겠죠. 관중석에서 벤투 감독의 전략인 것 같은데 총공세입니다. 그냥 총공세를 펼치는 전술이 됐고 실질적으로 손흥민, 황희찬까지 포톱에 가깝게 운영이 됐어요. 반면에 이제 포르투갈은 이때쯤 됐을 때는 거의 우루과이의 승기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져도 된다가 됐었거든요. 포르투갈이 져도 1위가 확정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지키자에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점유율을 극대화하기에 베실바와 이제 카르발류를 넣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들어갔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템포를 늦추면서 지공으로 이제 이대로 마무리하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좀 스페인처럼 플레이를 그렇죠. 했죠. 그 지난 일본전처럼 일본전에 그 스페인처럼 볼 돌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 시간에 우리나라의 극적인 역전골이 나왔던 거였죠. 전 이 장면에서 좀 놀랐던 게 코너킥 할 때 그렇게 다 공격으로 올라갈 필요가 솔직히 포르투갈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후반 추가 시간으로 막 진입하던 때니까 그래도 이기고 끝내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 거기서 먹겠어. 다 지쳤을 텐데 뭐 이렇게 좀 방심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게 그 걷어내기가 된 상태에서 송민 선수가 받아가지고 그걸 드리블로 계속 치고 가면서 여기 팔리냐에 제대로 이제 커버를 못 해줬어요. 그러면서 송민 선수가 무려 7명을 자기 주변으로 몰아세웁니다. 그 상태에서 황희찬 선수가 빠르게 가가지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스루 패스 받아가지고 골 넣었던 거였죠. 근데 이게 뭐 손흥민 선수의 집중력도 좋았고 네. 또 빠져있는 위치도 너무 좋았고 물론 글로 공이 온 것도 행운이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순간만큼은 아나골절을 신경 쓰지 않고 네. 모든 풀 스피드와 풀 에너지를 썼고 또 그 순간 마지막 패스할 때 엄청난 집중력으로 옵사이드도 안 걸렸고 그 틈 사이로 네, 스루에서 넣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황희찬 선수도 그 집중력을 저 평소에 보였으면 황희찬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을 넣었을 거예요. 네. 1대1 상황까지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 월드컵 두 번의 월드컵에서 7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 7골 중 4골이 90분 그 추가 시간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네. 지난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하고의 2차전. 그리고 이제 독일과의 2골 다. 예. 그리고 이번 골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는 팀은 한국이다라는 걸 보여줬고 예. 뭐 일단은 추가 시간에 이제 골을 넣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버텨야 됐던 순간은 또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추가 시간에 조규성 선수 빼고 조윤민 선수를 넣으면서 다시 이제 원래 형태로 돌아가게 된 거였죠. 예, 수비 숫자를 늘렸고 안정적으로 정말 경기를 잘 마무리하면서 사실 동점골을 내줄 수도 있었으니까 예.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게 포르투갈이 원래는 이제 선제골을 넣었을 때 리드를 잘 지키는 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월드컵에서 선제골 넣었을 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거든요. 무려 15승 3무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첫 역전패를 안겨준 거죠, 포르투갈한테. 게다가 역대 전적에서 우리가 이전 전승이다. 예, 그 얘기는 저희가 예. 했었죠. 딱 한 번 붙었는데 우리가 이겼는데 또 또 이겨버렸으니까 우리보다 예. 포르투갈은 좀 아래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평가전을 계속 안 하면은 계속 네. 포르투갈은 우리나라한테 네. 전패팀이 되는 거죠. 예. 뭐 일단은 경기 전체 기록을 보면 그래도 포르투갈이 이제 강팀이었다고 해도 점유율을 내줬으나 우리가 이번에 효율로 승리했다. 네, 그러니까 뭐 슈팅 숫자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대 득점이 우리나라가 1.8골로 포르투갈 1.4골에 앞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2대1 스코어가 반올림하면 딱 맞는 스코어예요. 우리가 이길 만한 경기 내용도 보여줬다라는 것인데 가장 좀 그래도 컸던 효과 전반전에 솔직히 좀 어려웠는데 네. 황희찬 임팩트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기 이전까지 거가 예. 65분경까지만 보다도 어쨌건 간에 그 포르투갈의 기대 득점이 훨씬 위에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기대 득점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그것도 제한적인 공격에서 이거 올려간 거였거든요. 거기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골이 그거는 뭐 결정적인 득점 찬스였으니까 팍 올라가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공격 위협 그래프인데요. 그냥 우리나라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한 35분경까지는 그래도 더 공격 위협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실점했던 장면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주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포르투갈에 조금 지배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포르투갈이 우리한테 동점골 내주고 좀 정신 차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밀리고 있는 과정에서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끌어올리면서 결국은 2대1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날 경기 공식 최우수 선수는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이번 시즌 울버햄튼에서는 아직까지 골이 없지만은 월드컵에서는 24분 뛰고 골 넣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 경기에서 정말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저돌적으로 플레이를 했는데요. 그게 일단은 아마 미안함이 컸을 거예요. 예. 본인은 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특히 다 부상 달면서 뛰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온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포르투갈에는 멘데스 사단 선수들이 무려 14명이나 됩니다. 예. 호날두, 뭐 칸셀루, 뭐 그리고 오늘 나온 누네스하고 뭐 그런 선수들 다 이제 멘데스 사단이거든요. 근데 멘데스 사단 때문에 울버햄튼에서 좀 못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약간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겠어 이것도 있지 예. 않았을까. 이제 황희찬 선수가 처음 울브스 갔을 때 막 골을 넣자 예스이찬 이게 굉장히 이제 밈처럼 많은 좀 좋은 긍정적인 얘기들로 예. 영국 내에서 화제가 됐는데 요즘에 좀 평가가 안 좋았잖아요. 다시 한번 또 이 활약을 통해서 기대가 올라가고 또 본인도 또 이 활약을 통해서 소속팀의 입지가 높아지길 좀 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황희찬 선수가 살아남과 동시에 이번 대회 첫 2경기에서 솔직히 부진했던 손흥민 예. 선수 물론 몸 상태가 안 좋았지만 예. 이름값을 못했는데 이 경기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도 여전히 조금 막히는 장면들은 제법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드리블 돌파 시도가 5회로 최다긴 한데 성공은 딱 한 번밖에 안 했었거든요. 예. 그 한 번이 예. 바로 골 장면에서 나왔었고 그 슈팅도 유효 슈팅이 좀 안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5번 때려가지고 한 번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막판에 이제 그게 나오면서
확 이제 끌어올려진 부분도 있었고 찬스 메이킹 3회로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고 이제 상대 진영에서의 볼 터치도 9회로 최다였고요. 그리고 또 황희찬 선수가 나오면서 확실히 황희찬 선수가 볼을 끌고 가주니까 조금 더 부담이 덜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한 거였거든요. 이전 두 경기에서는 뭐 다른 선수들 열심히 뛰어주고 전술적으로 네. 잘했지만 온더볼에서 뭔가 그렇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손흥민 선수 쪽으로 소비가 다 몰렸고 그렇죠. 그래서 안 됐는데 이제는 뭐 황희찬 선수가 분담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아마 벤투 감독이 6월에도 9월에도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함께 이제 잘 쓰는 조합을 그렇죠. 연구했는데 이제야 네.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월드컵에서 어쨌건 간에 그 손흥민 선수가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19회로 공동 5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메시 다음입니다. 정말 그 높은 공격 영향력을 보이고 있고 또 공격 시퀀스 관여도 뭐 이번 경기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뭐 7회로 최다였는데요. 그것도 뭐 물론 빌드업에 관여한 건 없었지만은 슈팅 5회 그리고 이제 찬스 메이킹 2회로 7회로 이제 가장 많았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에 관여하는 플레이를 이번 경기에 많이 펼쳤다. 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황인범 선수와 정우영 선수가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록을 한 선수들로 있는데요. 황인범 선수는 이번 대회 내내 대박이죠. 뭐 거의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아닙니까 지금? 그 이번 월드컵에서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 그래도 뭐 2라운드 기준으로 공격 시퀀스 관여가 두 번째로 많다라고 얘기를 저희가 드렸었잖아요. 공동 2위라고. 특히 빌드업 투 슈팅 같은 경우는 가장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3차전까지 다 합쳐도 18회로 한국 선수들 중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17회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주목을 해야죠. 출전 시간이 짧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짧음에도 14회. 결국 이제 황인범, 이강인을 조금 이제 위아래로 이제 기용했던 벤투 감독의 마지막 선택은 벤투 감독이 편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차분차분 팀을 만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황인범 선수는 이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정말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안전한 패스라는 선수가 아니라 공격적인 선수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시도가 89회였는데요. 이게 그 스페인의 페드리와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의 데파울이 지난 그 경기에서 살아났잖아요. 마지막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그 97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한 경기 그 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패들이 데파울급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능력이면 저는 이제 스페인 축구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황희범 선수가 스페인 라리가에 가도 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세밀하고 창의적이고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환 패스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터닝 동작이 너무 좋으니까 그 상대가 막히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황인범 선수가 올림피아코스에서 뛰지 않을 것이다. 올 시즌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때의 발견은 조규성의 등장이죠. 아니 근데 조규성 선수 왜 월드컵 가서 더 공중볼을 잘 따죠? 뭐 정신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K리그에서 물론 그 국내 선수들 중에선 잘 땄는데 이게 국내 선수들 중에서 잘 딴 거였지 국내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과 비교하면은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월드컵에서 이번 경기에도 공중볼 경합을 10회 해가지고 9회를 따냈거든요. 그래서 저기 패스맵을 보시면은 김승규 골키퍼가 그냥 아예 조규성 선수한테 그냥 보내버렸어요. 결국에는 활용도 잘했을 거고 전술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조규성 선수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골을 넣고 스스로 좀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냐. 자신감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김승규가 아예 보내주고 그러면 조규성이 떨구면은 손흥민 선수한테 찬스가 나오는 저 딱 패스맵이 그려졌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월드컵은 특히나 왜 장신 공격수, 9번 공격수가 필요한가. 가짜 9번의 시대는 끝났다.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독일이 바보 같은 거죠. 필크를 왜 선발로 안 내보내가지고. 나오고 또 잘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어쨌건 간에 조규성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선발로는 2경기잖아요. 19회에 공중볼을 획득하면서 이거 독보적인 일입니다. 2위가 에스트라다 13회입니다. 에콰도르의 또 좋은 장신 공격수 활용이 있었는데 황의조 선수가 결국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도 더 돋보였던 게 조규성 선수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황의조 선수의 최전방 주전 자리를 이젠 조규성 선수가 이제 이어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징적인 대회인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브라질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브라질이 카메룬을 상대로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 심지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 1위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 조 1위가 자칫 뺏길 수도 있었는데 스위스가 한 골을 더 넣었거나 아니면 카메룬이 한 골을 더 넣었으면은 그건 조 2위로 가면서 스페인을 8강에서 만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뭐 스위스를 16강에서
아프리카에서 만날 수도 예.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다렸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굳이 강팀을 피한다는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네. 지켜보면 일단은 브라질이 졌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조별리그에서. 예, 그러니까 1998년에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노르웨이한테 1대2로 패한 이후 노르웨이만 만나면 약해지는 예, 그렇죠. 브라질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17경기 14승 3무 예. 무패였거든요. 조별리그 최강자였어요. 뭐 월드컵에서 예. 최강자긴 하지만. 근데 18경기 만에 다시 이제 패배를 당한 거죠. 예. 그리고 뭐 질만한 뭐 모습들 보였던 하나의 이유는 로테이션을 돌려도 너무 많이 돌렸다. 예. 9명을 돌렸는데요. 예. 예, 거기다 다니 아우베스는 브라질 선수 역대 최고령 이제 출전 기록을 수립했고요. 예, 뭐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도 튀니지한테 졌을 때 대대적으로 돌렸잖아요. 이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은 좋아요. 근데 발에 맞추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플레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패스 플레이 같은 것들이 좀 투박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이게 꾸준히 경기를 해왔으면은 이 멤버로도 잘할 수 있었겠지만 갑자기 실전 경기를 뛰고 또 반대로 상대 팀은 또 굉장한 집중력과 의욕을 갖고 오니까 휘둘리는 상황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은 그냥 유일하게 개인 돌파가 되는 예. 마르티넬리만 빛났어요. 그렇죠. 이 경기에서. 마르티넬리가 빠르고 슈팅 때리고 했는데 예. 그것조차도 이제 개인 능력을 보여준 거니까 카메론이 그렇죠. 조직으로 잘 상대를 했고요. 또 하지만 그렇지만 또 브라질은 브라질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록은 브라질이 좋긴 했어요. 네, 뭐 슈팅 숫자도 21대 7로 예, 압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대 득점도 2.3골. 근데 이제 에바시 골키퍼가 미친 예. 선방. 이게 굉장히 웃겼던 게 카메룬도 이 경기를 앞두고 좀 내외환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오나나 골키퍼가 원래 돌아갔죠. 주전 골키퍼인데 감독하고의 불화로 그냥 짐 싸갖고 가버려가지고 갑자기 나오게 됐는데 아니 왜 아프리카는 백업 골키퍼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가나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절대 무시하지 마라. 세르비아랑 비겼던 그 저력도 있지만 아프리카 한 번 기세 타면 장난 아니다. 그리고 뭐 무너진다고 골 먹으면 무너진다 하지만 안 무너지더라고요. 네. 더 강해지는 그 피가 끓어오르니까 앞으로 절대 아프리카를 무시하지 마라. 네. 보여주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시종일관 솔직히 말하면은 브라질이 주도를 했었는데 딱 한 번의 찬스를 아부바카르가 넣어버렸죠 골을. 예. 그러면서 뭐 이 공격 위협 그래프 봐도 그냥 계속 브라질 공격하다가 몇 번 없는 기회에서 이제 골을 넣은 거죠. 근데 그 그래프는 그래도 그렇게 영향가 있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충분히 막을만하다. 위협을 당했지만 뭐 우리가 좀 상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거든요. 느낌상으로는 또 스위스와의 경기도 무력했고. 근데 뭐 우리나라 경기에는 이 선수들로 나오질 않을 거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게 좀 변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브라질 어쨌건 간에 그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강점, 그냥 3차전은 논외로 치고 강점은 일단 단단한 수비에 있어요. 수비는 그니까 뭐 박문수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대 최강이 아닌가 싶다. 그냥 왜냐면은 그런데 그건 있어요. 선수 몇 면이 역대 최강이라기보다는 좌우 풀백들이 예전만한 기량이 아니면서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어쨌건 카세미르라는 또 수비형 미드필더가 앞에서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별리그 첫 2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그 1998년 우승했을 때 프랑스에 이어서 딱 2번 있는 겁니다. 뭐 공격도 화려하지만 수비적으로도 대단한 그렇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받는 브라질인데 뭐 일단은 브라질을 좀 약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거 오른쪽 측면이 너무 죽었어요. 그 하피냐가 바르셀로나 가가지고 부진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표팀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경기에도 교체 투입됐을 때 뭐 계속 뺏기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안토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턴만 하면서 네. 뭐 하나 지금 쇼하러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보여요. 뻔해요. 그러니까 얘는 적고 팝포스트 때린다는 걸 상대팀들이 알다 보니까 그냥 슈팅하는데 다 벽에 막혀요. 그러니까 로벤처럼 그렇게 빠른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건 간에 브라질의 무서운 점은 상대 진영에서 거기에서 점유해가지고 계속 두들긴다는 부분이 무서운 거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6월달에 이미 겪어봤지만 네이마르 선수가 이제 축구 도사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점도 충분히 강점인데 다만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지금 부상이다. 네이마르 선수가 뛸 때는 승률이 81%거든요. 2018년 그 벨기에전 이후로 근데 반면에 이제 네이마르가 없을 때는 63%밖에 되지 않고 항상 보면 브라질이 탈락할 때는 조금 네이마르의 부재가 있었어요. 부상이건 뭐 그런 식의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2014년이었죠. 그때 그래서 독일한테 기록적인 대패를 1대7 대패를 당했었고요. 특히 저는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없을 때 여파가 가장 큰 거는 히샬리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히샬리송은 브라질에 없는 유형의 공격수
좋긴 하거든요. 그 싸워주는 공격수예요. 예. 약간 투박하지만은 이 선수가 그가 조금 엘리트 코스를 밟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 기술적으로는 떨어지지만은 힘으로 이제 부딪혀 쓰고 싸워주고 하는데 대신 그 히샬리송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공이 돼야 돼요. 예. 패스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네이마르가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볼리비아전만 이제 네이마르가 빠진 거였고 나머지는 이제 네이마르가 있었을 때 이제 공격 포인트들을 올린 거였거든요. 예. 이 기록이 아마 스위스전 같은데 네이마르가 없는 스위스와의 경기에서는 최악이었죠. 최악의 플레이를 보이면서 예. 실체가 됐다. 예, 그러니까 슈팅 2번 다 그냥 벽에 때린 거였고요. 그것도 앞에 벽이었어. 그냥 멀리서 때린 게 벽 맞고 나간 것도 아니었고요. 바로 앞에서 그냥 수비가 있는데 그냥 때린 거고요. 드리블 돌파도 시도해가지고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고 패스 성공률도 60%였고 그러면서 거의 잠수를 타다시피 했었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아스날에서 최고의 폼을 보여줬던 그래도 제주스가 있으니까 제주스가 해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제수는 제가 봤을 때 러시아 월드컵에서의 부진 때 그때 비판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잖아요. 그때 탈락했을 때 가장 많은 비판을 들은 선수가 무득점의 제수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수스가 막 인터뷰에서 나는 윙에서 뛰고 싶다, 측면에서 뛰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했었거든요. 대표팀 오면은 이제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톱에서 뛰는 거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에서 8경기에서 현재 무득점이고요. 월드컵 예선에서도 11경기 뛰었는데 한 골도 넣지 못했었어요. 결국 이런 기록 때문에라도 뭐 치치 감독이 뭐 네이마르의 유무와 관계없이 히샬리송을 선발로 쓸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한국과의 경기에 뛸 수 있겠느냐 그리고 몇몇 부상 선수들의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일단 다닐로는 완전히 훈련에 복귀해가지고 출전이 무조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마르하고 산드루가 부상이었잖아요. 그 오늘 경기에서 이제 텔레스도 부상을 당했죠. 예. 일단 네이마르하고 산드루도 현재 저 수중 재활 훈련이잖아요. 저걸 하고 있는데 좀 16강 출전을 낙관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해요. 예. 이 선수들이 뭐 회복을 한다면 당연히 선발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어떻게 한국과의 경기에 선발 명단이 구성이 될까요? 일단 뭐 저는 그러니까 네이마르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 있다면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이지만은 만약에 혹시라도 선발 출전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이면 아직은 거의 이르다라고 보이면은 벤치에 대기시키면서 아마도 그러면 호드리구가 오늘 경기처럼 그 공격형 미드필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래도 비니시우스하고 하피냐 좌우 윙에 세우는 데다가 히샬리송 톱에 이제 더블 볼란테로는 그래도 한국전이니까 카세미로하고 파케타로 조금 공격적으로 조합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에 산드로도 아직 뭐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잖아요. 예. 그 텔레스는 아마도 못 나올 걸로 그렇죠. 보이기 눈물을 때문에 흘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드루가 나오면 산드루 왼쪽, 오른쪽에 다닐로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산드루가 못 나온다면 다닐로 왼쪽에, 오른쪽에 그럼 밀스탕이 가겠죠. 예, 센터백이 밀리탕을 라이트백으로 쓰고 있는 브라질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공략 포인트가 그나마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예, 만약에 밀리탕 선수가 나온다면 오른쪽 공격이 더 죽을 수밖에 예. 없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왼쪽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죠.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브라질이 왼쪽 중심적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네이마르가 나오면 이게 더 심해지거든요. 네이마르도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러면 비니시우스 네이마르 여기는 진짜 요주다. 예, 그러면 이제 히샬리송도 기회가 생겨서 골을 넣을 수 있어서 예. 여기를 잘 막고 대신 반대편을 좀 노려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배당률을 보면 아무리 월드컵에서 많이 이변이 나와도 냉정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일단은 호주가 가장 그 배당률이 낮게 나왔고요. 17배 승리가. 예.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가 나온 거죠. 15배. 그래도 호주가 아르헨티나 상대하고 우리가 브라질 상대하는데 우리의 배당이 조금 낮네요. 그리고 네. 그거 이제 우리가 좀 더 잘했다. 뭐 이렇게 볼 수 네. 있고 일본도 뭐 크로아티아가 좀 부진했다라는 뭐 얘기들이 있지만 4배로 저는 저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좀 많이 일본이 가능성 높게 보고 있죠. 크로아티아가 너무 진짜 크로아티아는 페리시치 잠수 타면은 그 경기 끝나는 경기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측면에서 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딱 페리시치 한 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왜 저렇게 크로아티아가 높게 나오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분명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팀들이 언더독이긴 한데 이번 대회 경향을 보자면 이 배당대로 뭐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아시아 팀이 8강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승 후보 1순위인 브라질을 만나는 상황이긴 해서 다들 그렇죠. 이제 그냥 후회 없이 싸우자 이런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밑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죠. 네. 그래도 어쨌거나 이번 월드컵은 이변 월드컵입니다. 예. 1994년 월드컵 이후로 처음으로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팀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1994년 월드컵은 24개 팀이 나왔어요. 예. 한 32개 팀 체제에서는 이번이 처음이고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예. 왜냐면 다음 월드컵부터는 48개 예. 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압도적인 강팀이 없는 대회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결과든지 어떤 팀도 나올 수 있는 그 대회고 특히 아시아 팀의 역대 최고 대회다. 네, 그러니까 그 아시아 축구협회에 속한 팀이 3개 팀이 16강에 오른 거는 처음 있는 예. 일이죠. 그리고 탈락한 사우디도 아르헨티나 이겼고 이란도 그렇죠. 웨일스에 승리하면서 그 팀들이 객체국 카타르를 제외하고 예선을 통과한 팀들은 다 승리를 거머했다. 정말 좋은 부분인데요. 일단은 브라질과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12월 6일 화요일 새벽 4시에 열리게 되는데 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좀 힘들긴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갈았었어요. 지쳤죠. 예,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하거든요. 선수들이 너무 부상을 지금 당하고 있는 모양새여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회복 잘해가지고 예, 그래서 후회 없는 경기 하고 예, 그리고 뭐 그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갈 배당 확률이 9%밖에 안 됐었어요. 예. 근데 브라질 이길 확률 13%입니다. 예. 브라질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더 기대가 커졌고 또 축구는 모르니까 보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기 전까지 또 하면 저희가 최신 상황들까지 체크해서 뭐 네이마르가 나오는지 네. 상세하게 보고 분석 프리뷰를 통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에 대한 소식들도 한준TV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